눈치가 좋다는 건 상대가 침묵을 원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가 침묵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로 대화를 시도한다 한들 그것은 좋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안 되겠죠. 오늘은 어떻게 상대가 침묵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고품격 화술 강좌 대화의 클래스. 오늘은 그 눈치 키우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서 그 사람하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침묵 상황,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어쨌건 이 사람하고 친하긴 한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눈치껏 파악해낸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거기서 필요한 눈치가 그 사람이 침묵을 원하는가 아닌가의 눈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상대가 침묵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뭐 내가 그 사람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친하지 않아도, 뭐 분위기만 안 좋아도 그런 등등의 상황에서 다 쓰일 수 있는데요. 이 침묵을 원하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 혹은 뭐 그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보다 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차이가 조금씩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건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훈련의 결과물은, 저는 대화하면서 생각 진짜 많은데요, 왜 이거 이런 눈치가 안 늘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말을 하자면, 대화하면서의 생각이 나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나 저는 다른 사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네? 그 말은 무슨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걸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상대를 관찰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돼요. 생각은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어느 시점에서는 상대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혼자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막 나중에는 역시 난 이렇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시간만 때우다 가야겠다. 내가 또 뭐 하러 여기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점점점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의 나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버리는, 갭 차이가 커져서 그거를 어느 순간 메꿀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미 바뀌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개선 제가 많이 또 시켜드렸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침묵을 원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그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 초반에 썰을 좀 길게 푸는 건데요. 이 복잡한 과정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다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입력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판단이 돼요. 상대가 지금 침묵을 원하는구나 아닌구나. 이게 직관적으로 돼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직관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의식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직관이라는 건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의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간 그 부분들을 말하긴 하거든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직관이 뛰어나다는 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지름길이 생기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의식적인 훈련 혹은 경험을 했을 때 가능해요. 내가 의식적인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관에 따른다? 그거는 그냥 상상이죠. 직관력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건 저 사람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잘하는데, 타고났는데,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총 4가지 단계의
단계를 거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단계는 제가 예전에 LBC에서 뭐 논문 쓰기 강좌 이런 것들을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공학 박사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부끄러워하는데, 논문들을 제법 썼어요. 몇 편을 썼어요. 공학 계열 논문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단계를 무조건 거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더 더해질지 모르지만 그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면, 일단 가설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찰을 토대로 실험을 하죠. 그래서 그 실험을 한 뒤에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는 물론 약간씩 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생활에서 쓰실 수 있도록 조금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이론은 똑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가설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저 사람은 나와 침묵을 원하고 있다 라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겠죠. 혹은 뭐 저 사람은 나와 침묵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가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가설을 세워요. 근데 물론 이런 가설을 맨날 세울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대화에 익숙해지고 이런 실험을 통한 결과를 많이 얻으셨다면 감으로 와요. 저 사람이 침묵을 원하겠구나. 근데 이렇게 완전히 직관적으로 오기 전에는 처음에는 침묵을 원하는 건 아닐까 정도의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침묵이 좀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는 항상 가설을 세워놓고 한번 보세요. 자, 처음의 시작은 그래서 가설을 세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설은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침묵이니까 그 침묵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상대가 침묵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관찰인데요. 이 관찰을 할 때는 기준점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준이 없이 관찰을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한 선문답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인은 모두 키가 크다. 왜냐면 지구 바닥보다 키가 크니까. 혹은 각자의 나름의 신장이 있으니까. 혹은 지구인은 모두가 키가 작다.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관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현상을 볼 때도 그런 기준 없이 바라보는 것은 결국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쌓아놓고 나중에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쌓아놓는 건 그냥 참고죠, 참고. 참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걸로는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건 굉장히 열린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아무 기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침묵을 원하는 거 아닌가는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대화하고 있는 지금과 이 사람의 이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분명히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혹은 이 정도 대화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였는데, 그래서 기준을 오늘이 아닌 다른 날의 이 사람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야겠죠. 머릿속에 좀 넣어놓는 것,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전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를 하면서 좀 전까지 이 사람과 침묵이 시작될 때 이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이 어떤가. 이거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 유형인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두 가지, 이 사람의 평소 모습 혹은 방금 모습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를 판단하는 그 체크 포인트는 제 책 스몰 토크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집어드리면, 여기서 이제 관찰은 기준점을 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실험 단계는 실은 검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내가 과연 가설을 세우고 관찰을 통해서 내가 과연 가설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이제 검증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기준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거예요. 그 침묵을 원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한. 그러려면 결국 평소에 관찰을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소에 관찰은
방금 말한 세 가지. 이 사람이 과거에, 평소에 그냥 어떻게 말하는가, 평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 유형인데, 성격 유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인가, 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일단 생각이 정리되면 말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짙기 때문에 말이 좀 느려진다, 침묵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침묵을 원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기다려주거나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내가 어떠한 말로써 상대를 복돋아 주는 것을 고마워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침묵이 길어진다는 건 실은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그때는 내가 말을 하면서 복돋아 주는 것을 상대는 오히려 불편해하죠. 눈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침묵이 단지 길어지는 것만으로 그거 사람은 침묵을 원하는 거 아닌가 관찰을 포인트인데,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를 판단하는 건 평소에 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할 때도 이 내향적인 사람은 말이 자주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향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말하면서 생각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했던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좀 말을 아무래도 좀 외향적인 사람이 말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향, 그런 포인트도 있죠. 아무래도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평소 모습과 원래 모습과 지금 순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할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가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리고 표정, 그리고 제스처, 그리고 내용인데요. 말하기 태도와 이 제스처를 제가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의 뭐 높낮이라던가 말의 빠르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뭐 제스처에는 이 사람이 평소에 뭐 더 숙이고 했던, 아니면 약간 좀 건들거리는, 혹은 뭐 약간 좀 뒤로 펼쳐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의 평소에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지금 침묵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기 전에 그 사람의 평소 모습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표정 같은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떠한 침묵을 시도했을 때, 혹은 침묵이 깨졌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것들을 기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관찰을 해보시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에서 그 사람은 실험을 해야 됩니다. 만약 평소 모습을 기억하기 힘들면 그 사람의 성격 유형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순간, 그 침묵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의 태도, 이 네 가지 것과 비교를 해보는 것. 그렇게만 해보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모습하고 비교해보는 것, 이게 훨씬 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실험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실험 단계에서는 일부러 침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침묵을 안 줘도 되는 타이밍에 침묵을 살짝 주는 건데, 그때 이 사람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인드 세팅을 잘 해야 되는데, 나는 너를 간파해 내겠다, 이런 관찰보다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침묵에 대한 가설부터 결론을 내리는 이 과정은 상대가 원하는 걸 파악해서 상대가 원하는 걸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함이지, 상대를 간파해내서 그 상대를 발가벗기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을 주는 것도 그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기자처럼, 혹은 말 그대로 이제 실험자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제 살짝 자연스럽게 살짝 주는데, 이 살짝 줄 때 처음에는 너무 길게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처음에 한 1, 2초에서 한 2, 3초 이 사이 정도 살짝 주고 그 사람의 반응을 살짝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침묵을 깬다 그러면서 뭐 말이 빨라졌다거나 뭐 혹은 말이 느려졌다거나 이제 그런 변화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보통은
이 가설을 세울 정도면, 침묵을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닌가를 가설을 세울 정도면 아마 그 사람이 침묵을 스스로 먼저 깨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침묵을 깨는데 그 깨는 순간에 그 사람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가? 그 사람, 그래서 그 깨고 나서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조금 더 빨라지거나, 그래서 혹은 뭐 자연스러워지거나, 그래서 나와의 대화가 계속 더 활발하게 이어지는가? 뭐 제스처가 평소에 그 사람이 단정했는데 침묵이 이어지니 조급해하다가 다시 침묵을 깨지니까 단정해졌다거나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침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침묵을 깼는데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그런 태도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확 말수가 줄었다거나, 그래서 내가 침묵을 깬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고마워하는 태도, 그래서 고마운 태도가 뭐겠어요? 미소를 짓거나 말하는 내용이 좀 더 긍정적이 됐다거나.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얼굴이 굳는다거나 말하는 내용이 좀 부정적인,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치는 침묵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서 모르겠으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실험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침묵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테스트할 때, 실험할 때, 내가 과도하게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침묵을 딱 시작되는 순간 얼굴이 막 완전 막 죽상이 돼갖고 막 굳어졌다가 침묵을 깰 때는 갑자기 톤을 높이면서 막 밝은 표정을 지으면 상대는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죽상이 되면 같이 죽상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보통 같이 죽상을 짓죠. 죽상을 짓었을 때 오히려 그게 이제 민망해서 막 이렇게 미소를 더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이제 톤을 높여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 톤을 이제 따라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발심으로 다른 톤을 유지하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사람과 공통점을 만들길 원하는 사람과 그 사람과 차이점을 만들길 원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물론 그 두 가지 케이스는 대화를 해보면서 찾아나갈 수 있는데, 그 대화를 할 때, 혹은 제가 이제 화술 수업에서 이런 실험을 시킬 때도 비슷한 이것을 파악하는 실험을 시키는데, 뭐 세 가지를 주어 드립니다. 세 가지를 드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유사점이 있고 한 가지는 좀 차이점이 있는, 그런데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걸 드려요. 이제 그렇게 드렸을 때 어떤 사람은 차이점부터 파악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공통점부터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일단 반대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긍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지금 그 두 가지 케이스 다 어떠한 과도한 기준, 내가 스스로가 기준에서 굉장히 벗어난 행동을 취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래서 실험이 제대로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과학에서는 뭐 오염됐다는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이 관측 자체가 실험 결과에, 실험을 하는 사람의 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평온한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객관적인 태도. 침묵을 할 때도 뭐 내가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다면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침묵을 할 때는 고개 끄덕이기는 살짝 멈춰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침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뭐 시를 맞추면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는 거는 실은 그 침묵을 굉장히 줄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살짝 멈춰주는 게 도움이 되긴 하죠. 그래서 어쨌건 내가 과도하게 그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짧게 몇 번 해줘보고, 만약 이래도 도저히 모르겠으면 한번 길게 해주세요. 한 4초에서 5초 정도. 실제로 4초가 뭐가 길어요 하는데 4초 깁니다. 자, 한번 똑딱. 이게 지금 4초예요. 길죠? 물론 제가 뭐 객관적으로 뭐 똑같이 시간을 재면 상관 아니니까 얼추 이 시간이에요. 대화 중에 이 정도 시간이 길어졌다는 건 좀 짧지 않은 거죠. 내향적인 사람은 정말로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하는 그 시간이 7초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5초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방금 말한 그 타임, 침묵의 타임보다 좀 더 길게 주는 필요도 있죠.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실험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를 기존에 관찰했던 것과 실험을 하면서 관찰했던 것을 토대로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침묵을 원하는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직관력이 커질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연습한다는 생각이시면 좀 자주 처음에는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죠. 시도를 해보시면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몸에 배면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좀 침묵을 원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화 좀 해보면 뭐 그 사람이 좀 말하기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혹은 나랑 되게 말하고 싶어 했어. 이런 것들은 이제 파악하는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침묵을 예를 들어서 원한다.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는 그 자리를 거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사람에게 다음을 기약한다. 좋은 마무리를 짓는다. 이게 하나의 선택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주제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으니 빠르게 다른 주제를 타진해 본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묵이 원하는 건 정말로 그날의 무슨 문제일 수도 있고 그날의 주제, 그 순간의 주제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침묵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과정은 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직관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런 직관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는 이 사람이 아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침묵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주제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이게 결국은 침묵 상황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느냐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할 때는 좋게 그래 뭐 다음에 보자. 항상 깔끔하고 네가 침묵을 원하는 것 같아서 가는 거야. 이런 뉘앙스 필요 없어요. 오늘 너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거야.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네 탓이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편안하게 그 자리를 마무리 지으면 돼요. 혹은 뭐 오히려 배려하는 측면에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내 부하 직원이면 그래 이 정도면 됐겠지? 뭐이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근데 뭔가 내가 만약 분위기를 좀 높이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될 대화의 공식을 꼭 시청을 해보십시오. 이 공식을 제가 스몰토크 책에도 7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7가지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면 무조건 분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수업 시간에 무조건 꼭 반드시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썼다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결과를 봤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린 말씀은 상대가 침묵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잘해도 실은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눈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눈치 없는 것 같아, 나는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건 실은 이 상대가 침묵을 원하는데 대화를 시도하셨거나 반대로 침묵을 원하지 않는데 침묵을 유도하는 그런 결과가 됐거나 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이제 전 시간에 했던 상황 파악이 좀 안 됐거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어느 정도 파악력이 높아지시면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눈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전 시간에 눈치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눈치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동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면 결국 눈치 있는 사람이 되고 일단 이것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그런 스몰 토크나 대화의 기술들은 언제든지 효과적으로 먹힐 거예요. 그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화의 클래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도 오셔서 경험을 하고 가세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오프라인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좀 참여자가 좀 많아지게 되면 제가 좀 분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증이나 화술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 개인 메일 gag@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에서 체크리스트에 대해 좀 세부적인 내용은 스몰토크 제가 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본격적으로 스몰토크 공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